구한말 잃어버린 100년을 일본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서서히 오누나. 과거사를 모두 정리하라. 일본 정부는 1945년 이전 개인 청구권 채권 보험금 급여를 정리하고 강제징용 징병 등을 모두 정리하라. 지금 한국은 일본과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스스로 붕괴하는 일본을 방관해야 할 시점이다. 비일 3원칙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실행해야 한다.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보았듯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파옵니다. 때가 왔을 때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재개할 필요 없다. 일본 놈들이 아쉬우니까 지소미아를 꺼내는 것이지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일본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의 전략자산인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더욱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에 일본홀에 2번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하며 9일 동안 3차례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에서도 곧바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하며 더욱더 강한 북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진행 중인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은 국가 방위력을 현대화하려는 과정이고 주변국들에 전혀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제재가 이어진다면 더욱 분명하고 강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실험을 통해 음속의 10배인 마하 10의 속도를 갖춘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적어도 변칙적 비행으로 기동해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사한 3개의 미사일은 각각 700km, 1000km, 43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북한은 발표하고 있지만 한미군 당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사거리는 일부분 과장되었다고 판단하며 사거리를 늘릴수록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는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주장한 미사일의 속도 또한 크게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하 10의 속도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마하 11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고 올해 다시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측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지르콘 미사일 또한 시리즈별로 속도가 다르지만 보통 마하 5에서 7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또한 마하 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0의 속도로 변칙적인 기동을 한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성능은 발표한 내용의 절반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 미국의 긴급 대응 체계인 텔레메트리는 발사 극초기 시점에 알래스카 지역이나 미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지만 미국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측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파악한 뒤 미국 본토에 닿을 만한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긴급 대응 체계를 종료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9일 동안 3번의 미사일은 모두 일본의 앞바다에 떨어지며 일본 열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발사 각도만 조절하면 언제든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국가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매번 일본의 앞바다에 떨어지며 2017년 8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일본 본토를 넘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자국 상공을 지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과시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 자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공해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으며 최고 고도 550km 발사 거리 3000km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만에 하나 요격이 실패할 경우 일본의 국방 능력이 형편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보도될 것이기에 아예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언제든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공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간절하게 원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지상 레이더가 있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나 발사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발사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서 미사일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발사 준비 과정과 발사 순간을 정확하게 분석할 능력이 있었고 대다수의 북한 미사일들은 일본의 앞바다에 떨어지기에 일본은 낙하 지점 파악에 조금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같은 상황의 낙하 지점을 분석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국처럼 발사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측은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4년간 대략 50건 정도의 정보 교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자 한국에서도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굳이 일본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며 준 동맹국처럼 대우해줘도 반도체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는 등 일본과 사이좋게 협력하려 해도 한국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예상치 못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일본 열도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공영방송에선 정규 편성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속보로 보도하며 차후 우려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일방적인 협정 종료를 비판하며 즉각 재개하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일본에서는 민감하게 나왔습니다. 한일 간 지소미아가 사실상 종료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새해부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에서는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사설에서 한국과의 공조재개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북한마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정세가 지금과는 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한일 간의 공조로 해결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의 한일 관계는 단교 직전의 상황으로 정상 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실무진 간의 의견 교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군사정보 교류에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서로 힘을 합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가장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기에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고 과거 한국과의 지소미아 협정을 되살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빠른 속도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북한의 동향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본엔 가장 큰 부족함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후 일본의 북한 미사일 관련 정확도는 매우 감소하여 지난해 하반기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개수도 다르게 발표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북한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보다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북한과 맞닿아 있으며 한국의 자체적인 정찰 위성과 감시 자산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첨단 감시 자산을 활용하여 24시간 북한 모든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를 빠르면 며칠 전 늦어도 몇 시간 전에는 파악하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발사할지까지 분석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즉,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북한도 이를 알고 있기에 그동안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지상전력입니다. 한국의 기갑전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적인 수준이며 압도적인 지상화력으로 유사시 기동력을 발휘해 순식간에 통일이 가능한 전력을 보유 중입니다. 이것이 일본과 큰 차이점입니다.
일본은 유사시 북한에 타격을 입힐 만한 자산이 부족하며 가운데 한국이 껴있어 한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돌발 행동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속도는 차원이 다르며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속도도 한국이 월등히 빠른 데다 최근 한국의 정찰 위성 맹활약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왜곡된 경쟁심으로 한국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마찰을 일으켰고 그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국방력이 감소하게 했습니다. 일본의 국방력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잠재력도 쇠퇴하고 있으며 최근엔 일본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와 부유층들도 이런 상황을 눈치채며 최근 빠른 속도로 일본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간 경제 매체에선 경제 성장률과 디지털 교육 환경,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부유층의 탈일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학생들은 한국, 미국과 다르게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60% 이상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여주지만 9% 수준입니다. 이어서 일본의 상위 5%의 부를 축적한 사람 중 해외 이민이나 자산 이동의 경향성이 다른 소득군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부유층이 탈일본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의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과의 첨단 산업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군사정보 파악에서도 밀리며 국가 발전의 잠재 능력이 매우 후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견제하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능력이 후퇴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2022년 올해부터 기존 GDP 대비 1%의 국방비에서 단숨에 2%까지 끌어올려 2배의 국방비를 통해 자국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뿌리부터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좋았던 결과가 없기에 항상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여론에서도 아무리 군사비를 늘리고 전략 자산을 개발한다고 한들 한국과의 지소미아가 없이 군사 정보 교류가 없다면 일본의 첨단 장비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여론이 나오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소미아를 재개하고 협력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번 신년사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입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패싱하던 태도에서 상당히 진전된 모습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과 협력을 주장하며 군사적 정보 교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공급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는 원자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물가 상승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부터 선박까지 다양한 제조업을 통해 국민들의 일자리와 국가 경제의 밑바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제외하면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이런 기술력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마저도 다른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한국에 방문하게 했는데요. 몇 시간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첫 아시아 방문 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하며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부터 현대자동차까지 다양한 첨단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일본과 대만의 현지 반응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일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과 대만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면서 머지않은 미래 중국이 핵 항공모함을 진수하며 군사력을 완성한 뒤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라는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지난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외교적으로 밀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산 하푼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해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시스템, 그리고 F-16V 전투기 등 수십조 원 이상의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여 미국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밑바탕을 통해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중국이 자국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의도가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버블 경제 속에서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고 머지않아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1985년 미국 주도의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성장세는 급격히 꺾이며 30년간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깨닫고 모든 국가 정책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새롭게 취임한 총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일 먼저 미국을 찾는 등 대미 저자세 외교를 통해 일본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새롭게 부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제일 먼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전임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이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며 기시다 후미오의 방미를 거부하고 온라인 화상회담으로 일정을 대체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애타게 미국을 방문하려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이 미국의 첨단 기업들과 손잡고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버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만에 밀리며 처참히 무너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해외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로비를 통해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를 성사하려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최첨단 2나노 미세 공정 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고 해당 연구 개발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과 미국의 기업이 합동으로 진행하되 연구 개발 비용은 일본 정부의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지원하려는 보조금 규모는 대략 6조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이에 미국 러몬트 상무장관은 긍정적으로 회답하며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공생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양국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 시스템을 맡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부품을 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왕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하는 걸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게 되면 일석이조라며 일본과의 프로젝트에 긍정적으로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해외 기업자들에게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면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일본은 가장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미국 첨단 기업들의 일본 투자를 끌어내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이런 꿈이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 동맹보다는 미일 동맹이 우선한다는 착각하고 있었고 미국의 국제관계에서도 한국보단 일본이 우선일 것이라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가장 먼저 일본 방문하도록 요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우선 방문을 보기 좋게 거절하며 한국을 택해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방문 이후에 일본에서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로 방문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에게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거에서 꽤 놀란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을 보고 더욱 크게 놀라버린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미국과 유일한 기술 동맹국으로 한국이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투자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이 80조 원가량을 미국에 투자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기업자들에게 최장 30년의 세금 혜택과 환급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고 실제로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은 20년 동안 낸 세금의 90%를 돌려받으며 20년 동안 9천억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등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